XSFM입니다. I, D, W, K. 유승균 PD입니다. 14대 국회 1,400건, 17대 국회 8,360건, 20대 국회 24,500건. 각기 국회가 발의한 법안의 수입니다. 법안의 수가 늘어났다고 국회가 일을 잘한 걸까요? 일을 잘하는 국회는 뭘 해야 할까요? 청문회를 많이? 출석을 전부 다? 이번 달 시사 아카데미의 질문입니다. 2020년 7월 첫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국회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잘했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꽤 많이 해본, 윤세민 에디터도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기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정반대로 바뀐 부분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땡본 줄 알았어요. 아, 방송하기 전엔 그랬어요? 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것도 없고 가끔 국회 나와서 앉아가지고 찬성 반대만 누르는 거 아닌가. 아, 그렇구나. 네. 예. 근데 이게 웬걸? 국정감사 딱 한 번 해보니까 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 죽지 않고 어떻게 일하지? 네.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저는 먼 미래에는 의학이 이런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은 과로사 할 만큼 일하는데 왜 과로사 하지 않는가? 그러게요. 어떤 다른 건강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공진단. 황후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건, 분명한 건 상당수의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죽도록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여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론이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일 그렇게 많이 해오고도 반성한다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이다. 사실상 제가 아는 한 박주민 의원은 죽음의 신이거든요. 그렇죠. 치열하게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스스로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그러고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캐릭터 패시브도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외형으로 티가 다 나요. 아, 그건 그래요? 저는 실제로 깊게 만나봐도 네. 아이씨, 말 걸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방송하기 싫어, 같이. 그냥 만났는데 미안해요. 예. 앉아서 죽어 있어요. 인터뷰하는데 죽어 있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일 잘하는 국회법을 만들겠다. 당론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다수 국민들은 오해해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게 없습니다. 오해를 좀 덜할 의지를 가진 시민들하고 조금 함께하는 거 말고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조성주 소장하고 할 겁니다. 아까 하고 갔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일 안 한다는 말은 저희도 많이 했죠. 아, 그래요? 대선할 때마다. 아, 일 안 한 사람은 그렇죠. 네. 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고민을 짧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녹음하고 나서 생각하는 건데 책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도 못했어요. 진짜 길게 좀 얘기를 해봐야 국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는 우리 거기 때문에. 네. 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맛보기만 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네. 네. 잠시 후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GFC 생명과학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아몬드 검은깨 건포도 해바라기 씨 그리고 오란다. 견과류 가득한 수제 강정 언제나 오란다. 엑세스몰과 GFC 생명과학의 특별한 만남. 6년근 홍삼과 석류, 크랜베리, 아로니아까지 갱년기 여성을 위한 하루 한 포 황호수. 7월 말까지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가격.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라 가능해요.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부쩍 피곤하고 지친 나에게 15,900원으로 만나는 고농축 홍삼정. 엑세스몰의 첫 유통기한 임박 특별전. GFC 생명과학 홍삼정 황호수.
이 싼 거 엄청 팔았다. 아, 네. 저희가 홍삼 이벤트를 했었죠. 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하지만 드실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는 홍삼을 아주 싸게 팔았었습니다. 네. 세상에 홍삼을 처음 본 사람들처럼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기획에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홍삼만으로 돼 있는 제품을 왜 안 봤는데요. 온갖 팟캐스트는 장사 될 만하면 홍삼부터 드리니까. 네. 딴 데가 사셔도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너무 쌌어요. 그렇죠. 네. 타임어택으로 처음 들여봤어요. 그렇습니다. 고모, 이모, 할머니들을 끌어들인 저희의 광고도 효과적이었나 봅니다. 이건 유면상 PD의 자기 칭찬입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3세트, 6세트 옵션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집안의 큰 손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6개를 사도 10만 원이 안 되는데요. 네. 네. 그건 말하면 안 됩니다. 아까 본인, 사신 본인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세트를 사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넓고 이 홍삼정 세트의 가격은 아주 메리트가 있거든요. 하지만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엄청 좁다. 그러시면 하나만 사셔도 됩니다. 네, 아니 그것도 근데 싸요. 그 생일 선물을 한 6개월 미루셔도 되죠? 네, 빨리 먹어버리려고 그러고, 네. 네. 건강한 생일을 맞이하라고. 네. 제품을 잘 만들었지만 너무 많이 만든 게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속도로 그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기한을 고려해서 7월 말까지 판매한다는 공지를 수량이 버텨낼지를 모르겠어요. 여튼 성원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포당 27mg에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죠. 깜짝이야. 네, 무슨 말이야. 한 포당 27mg의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석류, 아로니아, 각종 배류를 농축한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젊은 여성에게 좋고 남자에게도 안 좋을 리가 없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정 황우수의 유통기한 임박 특별전. 아직까지도 액세스몰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타임어택은 진행 중이에요. 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액세스몰에서요. 네. 학구적인 정치 탐방 시사 아카데미 (7월) 첫 주에 시사 아카데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주 소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책을 한 권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약간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재미없는 이야기 또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거봐요, 청취자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지가 알잖아. 재미없다고. 아니요. 인정했어, 안 했어? 아니, 몇 년을 얘기하시니까 그러는 거지. 약간 내가 머릿속에 내가 입에 안에 집어넣어준 말이에요, 조성주 소장이? 그렇죠. 피해자 트라우마 같은 거. 그렇죠. 뭐야? 증언이 뒤집혔어. 인정할 수 없어. 비망록 쓰고 있지. 그렇지. 오늘 책은 재심을 청구하겠다 내가. 오늘 책은 뭐예요? 네, 오늘 책은 제가 대표로 있는 정치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입법부 국회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엮은 책을 좀 갖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부제가 있는데요.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사용 설명서 좋네요. 네. 그래서 책 전반은 이제 국회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작동이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국회를 사용하려면 어떤 다양한 사례들을 들면서 이 국회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사실 국내에서 의외로 그 보좌관 이 책을 쓴 사람은 국회 16년 차 보좌관이거든요. 16년 차 보좌관. 예, 16년 동안 국회에서 보좌관 진보정당에서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이제 진보정당에서 보좌관을 하고 있는 여성. 국회 4급 보좌관이 총 600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4급 여성 보좌관은 50명밖에 안 됩니다. 8분의 1. 600명 중에 50명. 네. 12.5%. 12.5가 맞나? 8분의 1. 아, 예. 600 네. 중에 50명이니까. 네. 600 중에 50. 죄송합니다. 600 중에 50. 12분의 1. 소장님은 이과시고 네. 저희 PD님은 문과시죠. 그렇죠. 나한테 이길 거라고 상정하셔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 좀. 오늘 숫자 계산 못해서. 이것도 최근에 늘어나서 그 정도예요. 뭐 하여튼 이 얘기는 뭐 네네, 나중에 방송 중에 할 텐데 저자가 16년 동안 이제 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이 법안과 예산과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다뤄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단순히 그 국회라는 곳에 대한 설명보다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입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는 시민들은 입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엮은 책이에요. 사실 국내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는 이제 국회 관련된 책이 별로 없어요. 은근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본 왜 기억도 없어.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정치인들 퇴직하면은 회고록이 그냥 코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치인의 회고록의 스타일도 다르죠.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자기가 정치인 본인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과 뭐를 살았는가 뭐 이런 식인데. 영웅전기. 맞아. 거기서도 지젤난 척하죠. 근데 이제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보통은 미국은 하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같은 경우는 상원의원도 마찬가지지만 하원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정책 의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책에도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상임위를 그렇게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별로 예를 들면 지역구별로 핵심 의제가 있다면 그거에 관련된 상임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의회 정보위원장을 뭐 상원 정보위원장을 뭐 한 20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네. 이런 식이죠. 우리는 상임위를 2년에 한 번 바꾸는데 같은 상임위를 뭐 예를 들면 재선 의원이다. 그러면 4년 그 전 4년에 했던 상임위 그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상임위를 바꾸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한국의 상임위 문화는 그 의원들 사이에서 마치 한국의 대학 입시하고도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네. 그냥 인기 있는데 그냥 가고. 네. 맞습니다. 예. 선호 상임위가 또 있죠. 인기 있는 상임위. 이제 국토교통위 같은 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구 예산을 쉽게 줄 수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인기 상임위가 되는. 그러니까 뭐 그냥 갑자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전문성이 잘 안 생기죠. 그렇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왜냐면은 한 상임위에서 2년인데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를 2년을 이제 맡았다. 그럼 처음에 1년은 파악하는데 1년이 그렇죠. 가고 두 번째 1년은 이제 뭔가 좀 해보려다가 이제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그다음에 후반기 국회 또 상임위를 바꿔서 딴 데를 간다든지. 다른 상임위 알아봐요. 네. 그래서 삑사리가 많이 나죠. 그렇죠. 잘 몰라서. 그 네. 대표적인 삑사리가 이제 이은지 의원이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회들의 운영 방식이나 정치 문화나 예를 들면 정당 간의 차이, 정당 조직의 어떤 그 취약성 이런 것들도 이제 국회의 의회의 퍼포먼스를 내는데 굉장히 큰 작동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꼼꼼하게 엮은 책입니다. 저희 정치발전소 제가 대표로 있는 곳에서 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 어떤 뭐 책 광고를 하러 나온 건 아니고 네. 이 책에 있는 이제 총망라된 내용 전부를 다루기는 좀 어렵고 몇 가지 부분만 좀 포인트를 찝어서 지금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제 시작했죠. 네. 근데 이제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임위가 열리고 있진 않아서. 그렇죠. 지금 이제 원구성 관련된 논의로 아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이제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네. 이에 대한 논평은 뭐 별도로 뭐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21대 국회도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를 넘으면서 제일 많이 국회 관련돼서 얘기된 단어가 뭐냐면 일하는 국회라는 단어예요. 그 언제나 뭐 그 전후반기 바뀔 때, 혹 회기 바뀔 때 일하는 국회라는 단어 너무 많이 써요. 네. 네. 특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라는 것이 약간 뭐랄까요. 뭐 아주 솔직히 제 의견으로는 일종의 약간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된 거죠. 저쪽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지난 국회 때 뭐 패스트 트랙에서부터 마지막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저지했던 문제들, 장외로 나갔던 문제들,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제 여권 쪽에서는 일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은 뭐랄까요? 야당 쪽을 좀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사실 잡는 거고, 뭐 당연한 거죠. 야당 쪽에서는 이제 뭐 이쪽이 이제 독식하고 있다, 독재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프레임을 잡을 겁니다. 네. 어쨌든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라는 것이 늘 뭐 모든 국회가 출발할 때마다 그것이 많이 얘기되죠. 언론도 많이 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래 이제 많이 봤던 거는 이제 보수당이 여당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민생 법안이라는 말을 많이 쓴 거는 보수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장애투쟁 고만해라. 네. 민생 법안들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들어와라. 네. 이게 이제
여야가 바뀌면 사실은 쓰는 단어와 프레임이 똑같이 바뀌어요. 네. 네, 그냥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일하는 국회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저는 사실 언론들의 불만이 좀 많은데 언론들도 워낙 많이 씁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 언론 불만 많아요? 전 늘 많아요. 대신 까드릴까? 아니? 오늘 할 말 많아요. 그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이제 칼럼니스트가 오늘 쓸 거 없으면은 네. 늘 쓸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어제 뉴스 아카이브 하면서 제가 그 얘기 한참 했잖아요. 사람들의 암묵적인 합의로서의 이 상스러움을 건드린다. 보수 언론과 경제지가. 야, 원래 그 아래 위가 있지 무슨 비정규직이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누가 연예인을 탄압한다 그래. 이런 마인드. 이게 못돼 먹은 사장님 마인드거든요. 네. 누구나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그런 마인드를. 왜냐하면 누구나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국회를 보는 시각에 대한 정치부 기자들의 기사가 종종 그런 못된 사장님 마인드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이 자식들 이거 세비 많이 받아먹고 일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실제 본인이 일하는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이 국회에서 16년간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럼 일을 많이 한다는 게 뭘까? 국회가 일하는 국회, 더 일 많이 하는 국회. 그럼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 사실 언론에서 보이는 모습은 회의장에 들어가 앉아 있으라는 건데. 예, 그런 건데. 네, 실제로는 이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제를 찾고 공부해야 되는 게 일이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일을 많이 한다 하면 이제 그걸 양적 퍼포먼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법안 발의 건수를 보자. 네. 그럼 14대 국회가 4년 동안 법안 발의가 1,400건이었습니다. 네. 16대 가볼게요. 3,000건. 17대 국회에 가면 4년 동안 8,368건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20대 국회는 그러면 얼마일까요? 17대가요? 예, 17대가 8,368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14대부터.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이후에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 안 하는 국회, 최악의 국회, 이런 언론들이 많이 달았는데 이런 얘기를 20대 국회 법안 발의 몇 건일까? 24,500건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나요? 네. 이게 늘어나게 되는 연원도 사실 좀 차이는 있어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14대, 16대까지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제 영향이겠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전에는 민주화 이전에는 법안 발의 건수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면은, 쟁점이 민주대 독재, 예를 들면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법안 발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정치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민주화 이후에는 다양한 이제 사회 경제적 요구들이 의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안 발의가 늘어나서 14대가 1,400건이면 16대가 3,000건. 17대에 근데 8,368건, 그러니까 16대에서 17대로 넘을 때 2배 반이 뛰잖아요. 그러네요. 예, 거의 3배 가까이 뛰는 거죠. 사실은 8,368건이면. 이거는 뭐냐면 17대 국회가 국회 전에 2003년도에 법안 발의 요건이 이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이제 의원의 명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원래는 2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2003년에 이게 10명으로 바뀌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17대 국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안 발의가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해졌겠죠. 보좌관들이 의원님 방 돌아다니면서 그 도장 받으러 다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요구치가 절반으로 줄었다. 네, 이게 이제 2003년이니까 17대 국회가 2004년부터 이제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향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17대 국회는 여러분 이제 지금 워낙 옛날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때 이제 탄핵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해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데 탄핵이 있었죠. 근데 탄핵 과정에서 이제 여당이 그 당시 여당이 이제 압승을 한 거죠. 열린우리당이. 그렇죠. 그게 17대 국회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초선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국회예요. 그렇죠. 62%가 초선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반을 차지한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초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62.5%가 초선 의원이었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법안 발의 FM이다. 그렇죠. 법안 발의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 들어간 거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의제들이나 이런 것들 다 법안 발의를 더 다양하게 했겠죠. 그리고 이 초선들은 386 세대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 누구보다 의욕만땅. 네, 당시에.
그리고 당시 17대 국회 특징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진보정당이라고 얘기되는 민주노동당이 열석으로 처음으로 그렇죠. 국회에 첫 입성을 했던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법안 발의 요건이 2003년에 20에서 10으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민주노동당의 의석수가 10석이었어요.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또 법안 발의할 게 다양하게 있었겠어요. 네.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정당 양당 구조에서 또는 지역 정당 구조에서 나오지 못했던 의제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의 초선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지점들 법안 발의 요건이 2003년에 바뀐 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정당이 처음 들어간 거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급증합니다. 이게 이제 17대. 그러니까 그렇군요. 17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건수가 갑자기 16대에 거의 3배 가깝게 늘어난 건 조금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가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요. 좀 더 네.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했을 거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봅니다. 국회 전체가 한번 휘저어진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그 국회라고 그냥 국회의 입법부의 어떤 퍼포먼스나 입법부의 질을 평가한다 그러면 10대 국회 굉장히 의미 있는 국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묘한 게 18대부터 이게 이제 좀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18대 국회부터. 네. 뭐 만 건이 넘어가고 18, 19, 20대 가면 이제 24,500건. 그러면은 20대 국회까지 이렇게 다시 거의 3배가 증가했는데. 네. 그렇죠. 지난 17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오면서 다시 법안 발의 건수가 3배가 증가했어요. 네. 그 사이에 국회의원 수는 1명 늘었거든요. 299에서 300명으로. 그렇죠. 세종. 네. 네.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조금 더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이거 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50대, 60대 세대 애들을 욕하잖아요. 네.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서 왜 우리한테 꼰대질이냐고. 네. 의원들도 할 수 있네요. 네. 아니, 고작 법안 1000개 정도 발의했으면서 우리 지금 2만 개씩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보좌진들을 생각해보세요. 이제 입법 노동자라고 하는. 네. 국회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명수가 또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면 2배 늘었냐 3배 늘었냐 그렇지 않아요. 17대에 비해서 아마 지금 2명 정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더 일을 하는 거냐. 어마어마한 노동 강도가 증가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20대 제가 24,500건이라고 그랬는데 18대에서 20대로 넘어서 이게 3배가 증가하는 건 이게 좀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이유는 법안의 질이에요. 그거는 이제 여기 앉아있는 저랑 윤세민이 참 잘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자꾸만 바꾼다든지. 그건 저희가 참 잘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잘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한자어를 우리말로. 네, 이런 법안들에서부터. 상승을 오르다로. 또는 그게 이제 농축산인의 말에 의하면은 뭐 법안에 뭐가 국민정서와 법이라고 했죠. 네. 한자 고치기법. 네. 그렇죠. 그리고 또는 유사한 법안을 같은 정당 내에서도 여러 개를 발의한다든지. 이런 맞아요. 네. 결국 통과되는 건 한 명이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정당 지도부가 예를 들면 정책조정위원회나 정당 지도부나 각 정책 조정위원회, 1정조, 2정조 이렇게 줄여 부르던 이런 그렇죠. 정책조정위원회 정책 기능이 살아 있어서 이 법안은 예를 들면 국민연금 관련된 이 내용의 이 법안은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 이 의원이 집중해서 하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당의 정책 조정 기능들이 내부 기능들이 약화되니까 각 정당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A 정당이 150석인데 150명이 그냥 다 개인 자영업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품을 똑같이 유사 상품을 막 내는 거죠. 네. 과거에는 이게 하나의 기업법인처럼 네. 이게 맞아요. 정당을 기업이랑 비교하는 게 적절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품 출시로 생각한다면 하나의 전략 상품을 딱 만들어 가지고 탁탁탁 냈다면 지금은 150개의 자영업자가 한 정당 안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법안 수는 많아지겠죠. 네. 예, 이전 같으면 그 정당에서 하나 또는 2개 정도 네. 내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정당 기능의 약화가 맞습니다. 과도한 법안들의 어떤 건수를 만드는 거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 법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개파에 줄을 서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각자 방방마다 다 자영업자가 돼버렸다. 네. 네. 예. 당 눈치 안 봐도 되게 됐다. 덜 봐도 되게 됐다. 근데 이제 그게 또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도 있죠.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당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의원의 퍼포먼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 법안의 통과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적인 어떤 조직적 힘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 뭐 당 지도부가 과도하게 권위주의적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개파에 줄을 서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죠. 네. 또는 그런 이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과도해지면서 이 실질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또는 통과되는 법안이 못 다뤄지는 문제는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당 전체의 의견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공론화되지 못하고 의견들이 수렴되지 못하면서 그냥 사그라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면 계속 떨어져 와서 의원 및 위원회 안,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든지 또는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통과된 안에 통과율은 32.3%밖에 안 됩니다. 네. 통과율이 줄었다. 예. 법안 발의 수가 늘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사실 이렇게 또 법안 발의를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18대 이후에서 의원들이 또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해요. 뭐냐면 법안 발의 건수를 또는 법안 통과율을 시민단체들이 그 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로 쓴다든지 네. 또는 정당들도 이제 한때는 그것을 당시에 공천의 그 뭐죠?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의정활동 평가 점수를 주는 공천할 때 이제 그런 평가 같은 법안 발의를 거 몇 개 했는가. 몇 개 통과시켰는가 네.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쨌든 쉽게 통과되는 법안들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그게 실적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실적을 쉽게 쌓고 쉽겠죠.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일수록 사실은 통과가 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럴 바에 그거 하나 할 바에 10개 법안을 쉽게 통과시키는 게 낫죠. 그러면 실적으로 취급받는다. 마치 보험 설계사 사무실처럼.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총선 방송 2번째 했잖아요. 네. 정성 평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만드는 걸 아직 저는 도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도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숫자 좀 우대해주고. 그렇죠. 한번 해보니까 영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게. 네. 뜯어보기 시작했더니 이 숫자는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의원들은 법안 발의 건수가 뭐 190 몇 개입니다라고 해서 좋아했다가 보니까 뜯어보니까 근데 다 거의 다 엇비슷한 거네요라고 하고. 우리가 방송 절반쯤 넘어와서 알게 됐죠. 그때부터는 이제 숫자가 많으면 비웃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네. 숫자가 너무 많네요,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원은 법안 발의 건수가 낮은데 예를 들어 한 10건인데 그중에 7건이 엄청 중요한 쟁점 법안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 선거 데이터 센터로는 그 7개의 쟁점 법안을 모두 찾을 시간이 없거든요.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마치 양적 평가 지표로 정량적 평가 지표로 사용되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의회가 원래 다뤄야 되는 내용의 깊이 예를 들면 그 사회 경제적 쟁점을 얼만큼 깊이 있게 다루고 중요하게 다루는가는 사실 보기 힘든. 사실 상식적으로 한 의원실이 4년 동안 200개 가까운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들을 제대로 다뤘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임위에서도 많으면 뭐 하루에 200개씩 방황일을 두드린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4년 동안 대학생, 학부생이 수업 200개 들었다는 얘기인데 다 A뿔 어떻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일하는 국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법안 발의의 양적 어떤 증가 또는 이걸로 국회가 더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추론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의 이슈만 본 거예요, 지금. 네. 법안 많이 발의한다고 일 많이 한 거냐? 그럼 뭘 많이 해야 일 많이 한 거예요? XSFM입니다. 헬로 동지들, 방송 작가는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게 뭐가 궁금해요. 우리 하는 일이 얼마나 속 터지는데. 그렇다면 동지들,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건 또 뭘 말을 하냐니까요. 이미 미치겠다니까. PD 씨. 진행자 씨. 이러한 질문에 답해드리는 술기운의 작가생활. XSFM에서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업데이트됩니다. 머리, 어깨, 무릎.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15,900원에 한 달치 홍삼정을? 뭐? 85,900원에 6개월치 홍삼정을? 엑세스몰의 첫 유통기한 임박 특별전. 남자에게도 역시 홍삼정 황우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엑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아까 윤세민 기자가 얘기한 거 회의를 충실하게 열심히 열었고 출석부. 네. 그렇죠. 출석부가 될 수도 있고 회의를 얼마나 충실하게 열었는가. 왜냐면 이제 지난 20대 국회나 19대 국회 이렇게 비판받을 때 뭐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국회가 뭐 일을 안 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국회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국회 열리지 않아서 뭐 근데 국회의원들은 다 월급은 받아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꼭 기자들이 걷다 대고 따박따박이라는 표현 써요.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따박따박 앞에는 뭐 붙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파행. 네. 그럼 실제로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도 그럼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국회가 많이 안 열려서 국회가 많이 안 열렸다면 며칠밖에 일을 안 한 건지 열렸다면 얼만큼 회의를 한 건지 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이 저자 박선민이라는 저자인데 저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자. 국회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국회가 2월, 4월, 6월 그리고 8월에 이제 임시회를 열고 9월 1일에 정기회를 개회하게 돼 있어요. 임시회는 30일, 정기 국회는 100일 열게 돼 있어요. 그럼 19대 국회, 20대 국회 아직 통계는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19대 국회 4년 동안 어떻게 됐냐? 정기회는 당연히 4번 했겠죠. 4년이니까. 네. 그렇죠. 정기국회. 임시회 31번 했다는 거예요. 31개월. 그렇죠. 30일이니까 네. 임시회는. 그래서 총 35회를 열었다. 19대 국회가 본회의 183회, 상임위 2669회, 특위가 있어요. 또 무슨 특위. 네네네, 그렇죠. 특위 인사청문회라든가, 네. 그렇죠. 특위 613회, 공식적인 공청회 223회, 청문회 12번. 회기는 총 1205일, 1년 평균 300일, 본회의 개의일수 183일.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본회의를 한 날만 183일, 1년에 평균 300일을 열었다는 거예요. 국회를. 1년은 365일입니다. 일단 노동법에는 어긋나요? 네. 18대 국회 가볼게요. 19대 국회 방금 통계인데 18대 국회는 4년 동안 역시 정기회는 4번 열었겠죠. 임시회 29번. 그러니까 총 33번 국회를 열었고요. 본회의 173회, 상임위 2783회, 특위 587회, 공청회 188회, 청문회 84회. 청문회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게요. 18대 국회는. 회기는 총 1124일. 본회의 173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연평균 개회일이 거의 300일이 다 넘는 거예요. 그렇죠? 290일, 300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죠? 그럼 1년이 365일인데 미국을 볼게요. 연평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한 최근에 한 20여 년 가까이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연평균 개회일 수는 하원은 138일, 상원은 162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 반절이 안 됩니다. 영국은 영국은 뭐 상원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영국 하원은 160일입니다. 160일. 독일은 110에서 120일 정도 연평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열리는 연평균 회의 그 일수는 한국이 월등히 높은 겁니다. 미국, 영국, 독일과 비교해도. 그럼 실제로 국회가 놀았다고 우리는 뉴스를 1년에도 몇 번씩 보잖아요. 네. 국회는 계속 노는 것 같잖아요. 네. 전혀 놀고 있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는데 회의는 열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는 회의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싸우고 회의를 하라고 이제 만든 곳이니까 입법부라는 곳은 회의가 열리고 공청회도 하고 상임위도 열리고 논쟁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거기서 매번 이런 거죠.
회의를 뭐 100번을 했어. 그럼 앞에 우리 국회 특징 앞에 90번의 회의는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법안 통과가 안 되는. 쟁점이 계속 묶여 있다가 네. 그 중에 한 10번 회의 때 나머지 그 사이에 쟁점들이 다 정리가 돼서 왜 아까 상임위에서 뭐 200개씩 두들긴다고 했잖아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쭉 통과시키는. 근데 맞아요. 물론 이것도 그러면 200개 뭐 졸속으로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90번의 회의에서 예를 들면 이 200개의 법안을 계속해서 논쟁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앞에 5번 회의하고 뭐 10개 통과시키고 5번 하고 10개 통과시키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한국 정치의 양극화나 특성상 이거는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90번의 회의에서 통과 안 시키고 계속 논쟁과 토론과 뭐 이런 걸 하다가 쟁점으로 붙어 있다가 이게 이제 마지막에 뭐 여야 뭐 극적 합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네네. 해서 마지막 10번의 회의에 막 200개씩 200개가 이제 합의에 의해서 패키지로 넘어가는군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이것도 단순하게 뭐 법안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이것도 애매한 게 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착시 효과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러니까 5번에 뭐 10개씩 이렇게 통과시키는 나라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요런 건 있어요. 모았다가 한꺼번에 집어넣냐. 네.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냐. 요 착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회의를 덜 하고 또는 통과를 덜 하고 법안 발의를 덜 하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네, 그렇죠.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짚을 것은 그 해당 법안들을 그러면 일상에서 얼마나 오히려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얼마나 아까 얘기했듯이 깊이 있게 내용 있게 그 문제들을 우리 사회의 주요 이해관계자, 사회단체 뭐 등등등 또는 정당 간에 그렇잖아요. 정당 간에도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더 의미 있는 평가일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의가 이렇게 많은데 그 회의를 깊이 있게 준비해 왔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못된 사장님 심보죠. 제가 선거 방송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선거라 평가가 필요하니까 못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에디터? 민주당 의원들이 극적으로 출석률이 높아졌다. 네. 근데 이건 저는 한 가지밖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퀄리티가 좋아졌다. 더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일을 앙다물었구나. 욕먹기 싫어서. 전 그렇게만 봤어요. 사실. 그 말을 선거할 때는 할 수 없었죠. 퀄리티가 낮아지게 돼 있다. 이렇게 자진 회의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제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법안 발의를 24,000건씩 하고 근데 그 24,000건이 대부분 근데 이러다 보면 놓치는 법안들이 생겨요. 지금 요즘에는 예전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17대 뭐 이런 때마다 요즘에는 이게 이제 뭐 소수 정당만이 아니라 여당 제1야당 또는 여당마저도 놓치는 법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를 못한 법안들인 네.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쟁점이 있고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도 막 그냥 통과돼 버리는. 왜냐면 예전에 이제 단통법 관련된 게 이제 그런 네. 이슈가 네.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 네. 것처럼 우리의 주요 공약이었는데 한때 되게 이슈였는데 놓쳤어.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보좌진이나 국회의원실이나 국회의원 숫자도 늘지 않고 보좌진의 인력도 사실은 거의 늘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한정된 인력으로 이 쏟아지는 법안은 거의 뭐 아까 14대에 1,400건에 비하면 뭐 20배 가까이 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언론 분위기에서 대체 이 얘기를 대중한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조금의 직원 가지고 허구한 개갈구는 네. 이 분위기를 바꾸자면 직원을 늘리든지 이거는 언론의 완벽한 승리네요. 일을 덜 주든지 안철수가 그런 말을 못하게 누가 입을 좀 틀어막아 주든지.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의원은 총 18명의 보좌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입 갈굴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일을 많이 준 다음에 못했다고 갈구는 거. 예. 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과로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과로일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입법 노동자들인 예를 들면 보좌진들의 과로일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보좌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제 의회를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소위 의회를 의정 지원 조직이라고 하죠. 뭐 예산정책처나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입법조사처 같은 이런 것들의 규모는 늘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통제하고 네. 예산 늘리자. 국회의 예산을 늘렸다. 그러면 이제 또 욕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국회 예산의 항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의정 지원 조직이 또 늘어나야 의원실들이 일하기가 편하겠죠. 의원들이. 언론은 항목을 안 봐줍니다. 예. 근데 이런 것까지도 국회가 자기 예산 늘렸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건 너무 편리라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그냥 좀 감정적인 단어를 쓸게 좀 비열한 기사죠. 비열한 기사. 예. 예. 아까는 따박따박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국회 자기 예산 늘리는 거에는 또 들어가는 네 글자가 있어요. 뭐요? 은근슬쩍. 알리고 하냐? 이렇게 몰래, 알리고 했는데 지들이 안 봐놓고. 몰래 의사봉을 이렇게 숨겨놓게 똑똑똑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국회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제 직장에서 제 일 많이 해.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맨날 야근하고 있고 뭐 강제로 야근을 시키는 사장님도 문제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는 거죠. 네. 성적 안 나온 애들로 제 진짜 공부 많이 해라고 얘기하는 건 농담이잖아요, 보통. 웃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하는 국회라는 데에 대한 개념을 사실 이런 숫자들,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숫자들과 실제 작동하는 의회의 어떤 절차들을 보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놀랍네요. 30년이라고 쳐봅시다. 90년대부터. 네. 30년 동안 국회의 활동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장치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떤 지표 같은 걸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롭겠죠. 그렇겠죠. 네. 사실은 이건 거의 정성 평가 같은 걸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정량적으로는 퍼포먼스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또 이제 다시 이제 최근에 또 국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하나 볼 것은 이제 지금 21대 국회가 막 열렸으니까 열리자마자 이제 한번 논란이 있었죠. 아마 그 알실에서도 이제 뉴스 아카이브 내는 다뤘을 텐데 1호 법안 논란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거 진짜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1호 법안. 그 며칠씩 줄 서가지고 아이폰. 예, 21대 국회 1호 법안 내가 냈다. 네, 캠핑하고 막 네. 텐트 치고 이게 캠핑 인터뷰하고 또는 실제로 각 정당들이 당론 1호 법안 같은 거 냈는데 저는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론으로 의원 개인이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 접수 내가 했어 이거 말고 저는 그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기사들도 많이 났지만 그렇게 각 국회마다 20대 국회는 1호 법안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조성 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었어요. 지역구 법안이었나요? 뭐 설마 박정 의원이 뭐 서귀포겠습니까? 파주죠. 네. 폐기됐습니다. 네. 예. 18대 국회 1호 법안은 종부세 폐지 법안이었어요. 예. 그런데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예. 근데 이제 18대 19대 법안들은 이제 당시에 이제 대안 반영됐죠. 다른 법안들이랑 합쳐지면서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 다른 의견의 법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종 논의일 때 아까 얘기했지 우리 그런 과정들에서 뭐 서로 싸우고 하면서 대안 반영돼 가지고 대안 반영 폐기는 그냥 폐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법안들이 합쳐져 가지고 적용된 거니까. 그 정도는 됐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그렇게 어차피 다른 법안들이랑 대안 반영 될 거면 그걸 굳이 그렇게 줄 서가지고 1호로 접수하는 의미가 굳이 뭐가 있나. 이런 거죠. 근데 언론이 써주니까요. 예, 언론이 그냥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아이폰처럼 그런 경쟁이 있네요. 1호 법안을 내려는 의원들의 맞아요. 경쟁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1호 법안을 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써주고 라디오에 불러서 인터뷰도 해주고 그래요. 이 의원의 1호 법안은 뭡니다. 그래가지고 엔터테인먼트적인 특성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용성에 있어서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솔직히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니 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론이 합의된 1호 법안이나 그렇죠. 초선 의원의 1호 법안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는 게 당론 1호 법안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그거는 정당 전체가 당론으로 첫 번째 의제로 삼습니다. 당론으로 발의하는 건 의미가 있다. 그런데 가끔은 기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개별 의원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제 의원들 인터뷰를 쭉 보세요. 당선자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의원님의 1호 법안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요. 많이 물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뻔한 답을 해요. 무슨 대답을 하냐? 저희 1호 법안은 저는 뭐 원래 검찰 개혁을 하려고 예를 들면 변호사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판사를 하다 들어온 사람이니까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내가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는 거죠. 이탄희 의원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이탄희 의원은 그렇게 대답할 거고.
뭐 양현영 의원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뭐 그린 뉴딜에 대한 걸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네. 사실 이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그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법안이잖아요. 그 법안이 네.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전문성과 그럼 그걸 왜 첫 번째로 발휘해야 되죠? 이런 질문.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상황에 가장 많은 준비를 해서 그렇잖아요. 네. 공론화 과정도 그렇고 의견 수렴 과정도 그렇고 어떤 전문성을 첨가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 내용에 그렇게 해서 발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폐기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작구도 작구고 다른 이런저런 재반에 대한 공부도 공부고 리서치도 리서치고 공청회도 공청회지만 절대 폐기 안 되게 만들려면 그걸 4년 동안 온 방에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영감님들을 다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맞아요. 바로 저는 UMC 아주 중요한 부분 짚었는데 통과시켜야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건 1호 법안이 아니라 마지막 법안이 돼야 되냐? 오히려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한 시기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준비를 해서 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통과율을 살펴보면은 지금은 법안 발의를 약간 던지는 시기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나중에 졸속이라고 기사 쓰겠지. 세상에 뭐하러 국회의원을 해요? 기자하지? 편해 죽겠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웃기잖아요. 지금 원구성도 이제 뭐 파행으로 막 치닫다가 이제 원구성 뭐 18개 이렇게 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1호 법안들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걸 1호 법안들로 낸다는 게 각 의원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진짜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거꾸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아까 이제 일부 어떤 언론들에서는 이제 아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의원은 왜 1호 법안 발의 안 해?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사실 그런 게 저는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들이. 넌 아무 노래 실인지 안 해? 거의 그런 수준에.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와닿네. 아니 근데 의원들이 자기 법안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료 의원의 법안도 도장을 찍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당에서 미는 법안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밖에서 자기가 주장하던 주장을 실제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만든다는 거는 법안에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 과정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장과 법안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법안은 좀 전에 이제 UMC가 잘 얘기했듯이 그냥 발의만 하면 땡이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발의만 하면 땡인 게 아니라 발의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얼마나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여기에 첨가되어 있는가, 첨부되어 있는가. 발의만 하고 땡이면 그거야말로 무능한 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량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 과정들은 때로는 1년, 때로는 거의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재선 의원이 8년 내에 준비할지도 모르죠. 네. 그런 것들을 1호 법안이니 예를 들면은 뭐 당장에 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느니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자꾸 조성되고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들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 효율성을 훨씬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답답한 게 이 많은 기자들이 국회를 다 들어가 봐요. 그 처음 보는 얼굴이든 1년 본 얼굴이든 10년 본 얼굴이든 원내대표든 뭐 사무총장 없나요 요즘은? 인사 반갑게 해주고 할 얘기 다 해줘요. 국회에서 무슨 일 하는지 다 본다고 이 기자들. 본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게 제일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조그마한 미디어를 통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아니에요. 국회 출입 기자들이 뭐라고 사느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봤길래 이해가 저렇게 짧은 채로 평생을 살아. 뭐 모든 기자들이 그런 건 아닐 텐데 너무 기자들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태도가 바뀌었어. 30분 사이에. 아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친한 기자들이 좀 있어서 기사 한 줄 내려고 법안 던지는 것들도 많잖아요.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바로 다음날 막 그 무슨 이름 붙여가지고 그 사건에 이름을 붙여서 법안을 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조금 문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최근에 화제가 됐던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안 하나가 이제 화제가 돼서 이게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이거 관련 법안이 7개, 8개씩 올라와 있어요. 네. 같은 당에서. 그렇죠. 같은 당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서로가 경쟁적으로 내가 그 이슈에 뭔가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싸구려 표현으로 내가 이슈에 숟가락 얹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거 관련된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처벌을 강화한다. 그러면 그냥 처벌 강화하는 거 조항 하나만 넣고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10분이면 만들어요. 그런 법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처벌이 뭐 2년 돼 있다. 그러면 3년으로 한다. 제가 그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류의 법안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까 24,000건의 법안 중에서는. 네. 그렇겠죠. 저는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디어들도 그런 식의 행태들에 대해서 훨씬 더 단호하게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사실 의원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거기 일하는 보좌진들이 그런 걸 일부러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개별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당 차원의 대응이라든지 책임 있는 무게 있는 대응은 없이 이런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꾸 그런 식의 윤세민 기자에 대해 그런 법안들이 나온다면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 청취자들은 이거가 과연 좋은 건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냈지? 예를 들면 네. 저게 무책임한 법안 아닐까? 이런 거 차라리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 당론으로 안 다룰 건가 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가 봐. 그런 문제. 네. 의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거는 이제 뭐 국회의 어떤 퍼포먼스, 일하는 국회라는 관점이랑은 조금 뭐 비슷한데 여기 저자가 여러 가지 국회의 기능 중에 최근에 또 비슷하게 책에 적혀 있지만 논란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인사청문회 관련된 겁니다. 최근에 뭐냐면 이제 여당에서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하자라는 거가 아마 법안에 발의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걸로 아는데 네. 주장이 되었나 발의가 됐나 제가 체크를 정확히 못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전 국회부터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하자. 국회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입법부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행정부나 이제 이런 사법부의 주요 고위 공직자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인사청문회가 이제 지난 그 20대 국회부터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에 올랐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를 장관에 앉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너무 신상털기식이 되는 게 아니냐 인사청문회가. 그건 이제 특히나 이거를 제일 많이 제가 뉴스에서 봤던 건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네. 총리 후보자가 하도 총리가 안 되니까. 그 저기 사랑의 정홍원이요. 그렇죠. 네. 그 정홍원 라푼젤화가 가속화되니까. 총리의 블랙홀. 그렇죠. 그래서 이원화하자. 네. 예. 네, 실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온 얘기가 사실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 그냥 여야가 바뀌어 있었잖아요. 그때 여당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면 신상털기식 아니냐. 바꿔야 된다. 이원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거꾸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뭐 그런 얘기가 싹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조국 신나가지고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네.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서 이제 거꾸로 반대 입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 행정부 쪽이 이제 여당이니까 여당에서 인사청문회 이원화하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정치 혐오에 빠진 사람들도 아니고 뭐 정치가 원래 저 모양이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인사청문회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인사청문회 연호는 93년도 이제 김영삼 정부 출범했을 때 이제 의외로 이제 이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네. 이제 도입이 논의가 됐고 김대중 이제 전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2000년 6월에 법이 제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30년 된 건 아니에요. 이제 20년 운영한 거예요. 인사청문회가. 예.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장관 후보자들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예전에는 없었던 청문회 대상,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총리를 대상으로 먼저 했었고, 인사청문회가.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이제 2002년이겠죠, 겨울. 2003년도부터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이제 청문 대상에 포함했고, 예. 모든 국무위원, 이게 국무위원 이제 장관들이잖아요. 국무위원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확대하는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추진한 거고 2006년부터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6년도부터니까 이제 갓 한 14년 정도, 네. 15년 정도 진행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장관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받자.
했던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이거 강력하게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인사권이지만 입법부에 이 인사청문을 통과 못할 만한 사람은 대통령도 같이 일하기 힘들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네. 네.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얘기였고. 그렇죠. 그래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첫 번째 인사청문을 합니다. 그게 누구였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네. 하필이면 여기서 하필이면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유시민 전 장관은 마치 작년에 조국 장관과 비슷한 만큼의 이제 핫 이슈를 몰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취임 선서부터 핫했죠. 예. 네. 네. 그리고 뭐 국회의원 될 때도 무슨 바지 입었느냐 가지고도 기사 한참 나고 네. 뭐만 해도 이슈였어요. 네. 얼마나 그러면 장관에 대한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첫 번째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인데 하필이면 유시민 작가고 지금은 네. 뭐 작가지만 당시 유시민 내정자고 네. 하필이면 유시민이란 사람이고 네. 그럼 야당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싶었겠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첫 번째가 유시민 전 장관이었다는 게. 네. 그래서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제 청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의혹 만땅이었을 거고. 근데 의외로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데 저자도 그 청문회를 직접 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위였기 때문에. 그렇죠. 나온 게 없는 비서관들이 많이 캐고 다니죠. 네, 나온 게 없는 거예요. 나온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부동산이라든지 뭐든지 진짜로. 네. 근데 이제 딱 하나 마지막에 가서 나온 게 국민연금을 직장 가입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이제 지역 가입으로 자발 신고하고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걸 좀 늦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본인의 실수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아직 그때는 제도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우편물이 안 갔구나. 홍보가 잘 안 돼 있던 때거든요. 네. 안내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늦은 거죠. 사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많죠. 네, 소장님이 하려던 얘기는 이거죠. 그걸 온 보좌관들이 다 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겁니다. 그거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비리 사안이라든지 무슨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조금 늦게 낸 거죠.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네. 근데 당시에 야당이 이거를 첫 번째 제가 다시 설명드려요. 첫 번째 장관에 대한 첫 번째 인사청문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거를 흠을 걸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인사청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 시작부터 장관에 대한 그 시작부터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아무리 제도가 돼 있어도 그걸 이용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정치 양극화 또는 정치 공방의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실제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게 아닌 네. 첫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여름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조국 장관 말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이상한 게 많을 거다. 좀 찾아봐라. 야당은 안 봤다. 그 진짜 그냥 다 도장 찍어줬다. 다 들어갔다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약간 그 인사청문회,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회의론이 사실 시작부터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장관이 19자리입니까? 18자리입니까? 그것 때마다 만약에 뭐 다 걸겠다 싶으면 국회는 실제 업무를 못 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뭐 지금 나오는 대로 도덕성 부분은 뭐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 부분은 공개로 하고 뭐 이원화하자는 것도 제도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고 뭐 그래서 현행법을 아직 못 하고 뭐 있지만 못 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아예 틀을 만들자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한 영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앞에 사례도 얘기했듯이 제도를 아무리 해놔도 그걸 그렇게 쓰려고 맘먹는 어떤 관행이 생기면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인사청문이 훨씬 세요. 미국은 그러니까 헌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별도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이 그 임명해야 되는 공직은 모두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총 1141개예요, 자리가. 그걸 다 인사청문회를 해요? 예. 상원 동의를 얻는다는 건 상원에서 인사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을 해야 돼요. 그럼 상원이 아니고 인사청문회네요. 예, 그렇죠. 네. 상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마다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특이한 건 미국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강요에 대한
청문을 하지만 1141개를 한다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네. 하는데 이거는 통과시켜 줍니다. 그럼 행정부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1900년대 이후로 장관 후보자를 거부한 경우는 지금 3차례밖에 없습니다. 미국. 아이고.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행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를 올릴 때 미국은 그걸 사전 검증을 굉장히 세게 해서 올리죠. FBI에서 뭐 다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 검증,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이 하는 사전 검증 절차 같은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이미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진짜 이게 다 공개됐는데 네. 그럼 어마어마한 정치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세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도덕성 문제가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상원에서도 행정부 강요는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그 백악관에 불을 지르지 않는 이상은 통과시키는 수준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뭐 1900년대 이후로 20세기 이후로 3차례밖에 없다니까 뭐 거의 네, 사전 그러니까 검증도 세고 웬만하면 통과시킨다. 그 청문회장에 앉자마자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통과가 되나 보네요. 네. 근데 미국이라고 해서도 근데 미국은 오히려 어디에서 정치 공방을 세게 할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법부 인물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쟁점이 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 쭉 우리 그 아시에서 많이 해왔던 걸 들으시면 알죠.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미국은 사법부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사법부의 판단,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낙태죄에 대한 어떤 낙태에 대한 판단, 사법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약간 사회를 정의한다는 느낌이 네, 있죠. 실제로. 사법부의 판단이. 그래서 미국도 사실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22.8%가 인준 거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거는 검증도 세게 하고 정치적으로 격화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슈는 그 지점에 있다 거기는. 그 차이가 우리는 행정부 강요에 대한 게 세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차이, 그것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정치 구조의 차이. 예전에 제가 그 방송에서 잠깐 다뤘던 한국은 어쨌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 그 중심 네. 이런 거랑 미국은 사법부가 또 다른 어떤 사회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어쨌든 두고 벌어지는 정치쟁점이 굉장히 큰 네. 요 차이에서 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사법부에서의 그 거부, 인준 거부를 보면 굉장히 그 여기도 이제 정치 쟁점으로 격화돼 있다. 이건 맞고.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 인사청문회도 점점 이제 그 청문 보고서 미채택률이나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든지 지명 철회, 청문회 전후로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돼서 사퇴한다든지 이런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아, 그래요? 아니,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참여 정부 때가 8.4%였는데 이런 비율이 그러니까 지명했는데 내정자가 그렇게 되는 경우. 네. 근데 이명박 정부가 26.2%, 박근혜 정부 30%, 문재인 정부 33.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런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애초에 후보자를 올릴 때 검증이 약했거나. 네. 이것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지적이 많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런 걸 많이 지적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랐다. 여당 의원들도 몰랐다. 이렇게 네. 돼버리면 이제 사실 수비를 못한다 이런 거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입법부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너무 이제 이게 정치 경쟁 쟁점화돼서 아예 그냥 채택 안 하는. 아까 이제 첫 번째 사례인 유시민 전 장관 사례처럼 네. 큰 게 아닌데 누가 봐도 그건 비합리적인데 그냥 채택 안 해버리는. 네. 이런 경우도 일어나는. 예.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책에서 나왔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실 쓰여져 있는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좀 최근에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인사청문회가 이제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되게 재밌는 쇼였잖아요. 네. 네.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쳐봅시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일할 사람을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물론 도덕적인 문제는 중요하는데 저 사람이 저쪽에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얘기는 안 하나?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네. 하더라고요,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자세하게. 네. 근데 기사에 한 줄도 안 실리는 거죠, 그게. 그렇죠. 네, 기사에 안 실리죠. 정치 기사들이 보도하는 방식도 그런 걸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실제 그런 정책 검증 질의를 많이 해요. 진짜 윤 기자 얘기대로 많이 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조명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죠. 네. 저도 이제 정규직으로 기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바깥에서 국회 들여다보듯 기자들의 삶을 추측할 뿐이거든요. 그 정치부 기자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별 기자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혼나나 봐요.
데스크한테. 그리고 이제 가끔씩 검사를 받는 거죠.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졌나 안 가졌나. 가졌나 안 가졌나 이렇게 안목 검사 같은 문진표를 받아가지고 이 자식 이거 해안 보게. 나는 3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이런 거 예스 누르면은 안 되겠어 이놈아 이러면서. 근데 좀 장기적인 안목이 가장 필요한 곳이 정치부일 거라고 보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듣든 뭐에 대해서 듣든 이 당이 이 정치인이 향후에 어떤 걸 바꿀 일을 하고 있구나. 네. 라는 거에 대해서 그 추적을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 하는 기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매일같이 출입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말이죠. 예. 책 제목이 뭐라고요?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부제는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입니다. XSFM입니다.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기엔 흔한 강정인데 맛은 절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딱할 것 같은데 부드럽고 아주 달 것 같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담백해요. 흔히 알던 맛이 아니에요. 뭐랄까 고급스러운 강정?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 강정. 언제나 오란다.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특히 그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법안 발의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부분은 좀 오랫동안 자세하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앞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낭비죠. 네. 사실은. 잉크도. 이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선거 방송을 하면 할수록 저는 결국 정량화의 꿈을 포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전 그 꿈이 되게 컸거든요. 어떻게든 그런 정보 프로를 만들겠다. 근데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네. 라는 결론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2K 시리즈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예. 그치. 확신이 생겼어. 네. 야,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예전보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옛날 그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 카드처럼 국회의원 카드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꿈을 영원히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법률 소비자 연맹 같은 단체는 꾸준히 생길 거예요. 네.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짧게만 드렸습니다. 실제 책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눈에 안 띌 것 같은 문제를 들고. 네. 그러게요. 이달의 시사 아카데미였습니다. 그 얘기를 끝으로 할게요. 제가 이렇게 자꾸 기자들 타박하냐면요. 그렇게 들여다봤는데 자기의 저널리즘이 진짜 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도움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하나.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써서 팔아야지.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국회를 바라봐도 그리고 입법 노동자로서 이 사람들의 권익에 대해서 신경을 다 써도 얼마든지 팔릴 기사를 만들 자신이 있어요. 이건 도발하는 얘기예요. 네. 뭐 정치전이라도 창간하게? 그래 볼까? 근데 여기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팔 자신이 있어요. 7년째 팔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일부분 7년째 팔고 있고 네. 잘 팔려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도 팔 수 있다. 굳이 원내대표들끼리 싸움하는 것만 하루 종일 취재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 팔 수 있는데 아무도 아직 계란을 안 깨는 거다. 생각을 바꾸면 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팔린다. 이렇게 안 하면 데스크가 안 받아준다. 이런 스스로의 리미테이션을 너무 많이 걸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국회 혐오밖에 없잖아요. 네. 입법부 혐오밖에 없잖아요. 그런 특집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요? 쟁점 법안들은 법안들이 발의가 되잖아요. 네. 그런 기사가 실제로 있는데 제가 못 본 거겠죠? 발의된 법안을 샅샅이 분석해보는 기사들. 그 법안 하나만 넣고 완전히 분석 기사를 뭐 하려면 박사님이 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지면이 필요하죠. 그 지면을 다 할애하기가 사실 어렵겠죠. 네. 네. 그런 이제 현실적 한계가 있을 텐데
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능하겠죠. 네. 지면의 제약이 좀 덜 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매체들도 막 생기고 했어요. 더 300 같은 매체들도 그렇죠. 좀 더 네. 정책 분야나 네네네, 법안의 맞아요. 장점들을 좀 소개한다든지 잘합니다. 주간지들도 많은 시도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일간지들도 특집 기획으로 이제 시리즈로 해당 이슈를 다루는 이런 건 하는데 법안 하나만 놓고 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 제약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좀 읽어보고 참고할 걸 참고하겠습니다. 이달의 시사 아카데미로 꾸며드린 이번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새로 개설한 술기운의 작가 생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부탁했습니다. 소장님은 다음 달에 뵙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